이해하시면 시험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건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장 생활 건강과 기생충 질환 관리입니다. 기생충의 이해라고 해서 기생충 최근에 저희는 이제 영화 제목으로 알고 있지만 무엇인가 이해해 보는 시간입니다. 감염률이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높죠. 왜일까요? 네. 환경 때문이죠. 결국 환경에 위생이 불량하다. 그리고 식습관도 조금 도시 지역보다는 그렇고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쓰죠. 분변으로 특히 비료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조리 방법이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좀 낙후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활발하게 기생을 하는 거고요. 감염 경로를 보시면 혈액, 피부, 모체, 입 그리고 입과 피부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라리아, 사상충, 트리파노조마 얘네들은 혈액으로 그리고 구충 그리고 셀카니아, 분선충, 아메리카 구충 얘네들은 피부로 그리고 또 밑에 모체로 감염되는 게 말라리아, 톡소플라즈마, 회충, 요충, 편충은 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양 모선 모양 선충, 뭐 선모충, 듀비니 구충, 아메리카 구충 이런 것도 입과 피부로 네 감염될 수 있다는 이런 거 인제 짝짓기 해 주시면 돼요. 1, 2, 3, 4, 5 중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인제 잘 보셨다가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충증에 의한 감염에 대한 증상으로 인제 소화장애, 빈혈 그리고 토식, 다식이 있고요. 네 피부로 침입했을 때는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겠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 보면 이제 종류가 인제 몇 종류로 나올 건데 1 번은 선충류라고 있네요. 그래서 회충증으로 전파되는 과정이에요. 위, 심장, 폐포, 기관지, 식도, 소장. 이렇게 전파가 되고요. 예방을 하려면 네 인분을 처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결국에 인제 사람이 가장 최종 숙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걸리는데 그것들이 나오는 게 변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를 잘하고 보건 교육을 강화해서 예방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구충증 중에서 십이지장충 이 있어요. 전파가 폐, 인후, 식도, 소장으로 진행이 되고 주 증상이 빈혈입니다. 그리고 회충과 비슷하고 구충제가 있죠. 그래서 뭐 봄, 가을로 드셔 주시는 거 잘하고 계실 거고 요충, 전파는 맹장에 기생하고요. 처치 방법은 열 처리 세탁 그리고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삶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뭐 수건이나 속옷 이런 거 가끔 열탕 소독 삶는 거 이렇게 해서 사멸시킬 수 있고요. 편충증은 경구로 감염되는데 소장의 기장 기생해서 네 직장으로 예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상충은 상피병이고 말레이 사상충이라고 하네요. 같은 말이죠. 전파가 모기, 중간 숙주인 모기를 통해서 이제 물리면 우리 사람이 물리면 림프선, 림프관 부종, 상피증, 네 붓기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다음은 아나사키스는 뭘까요? 얘네들은 유충이 고등어, 정갱이, 청어, 오징어 등의 내장, 복강 근육에 기생하고요. 그리고 성충이 인제 포유류 등인데 소화관에 기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런 고기 아니 생선류들 오징어 이런 거 잘 익혀 드셔야 되고 회로 드시거나 날 걸로 드실 때는 이런 내장이나 어 내장하고 또 뭐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생충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모충증은 장 점막에 생기는 건데 돼지고기를 통해서 경구 침입 했을 때 생기는 기생충입니다. 잘 구워 드셔야겠죠. 바짝 익혀서 날거 드시면 이런 게 날거 생선이나 뭐 육회 뭐 그런 육류들도 날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또 잘 구충제 잘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 번이 흡충류예요. 그래서 간흡충증 간디스토마 얘가 있고
전파는 인제 축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장관을 통해 간에 기생한다. 그러니까 간하고 간 디스토마 이렇게만 외우셔도 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는 폐 디스토마죠. 얘네들은 다슬기 그리고 개 및 가재. 그래서 1 중간 숙주, 2 중간 숙주를 통해 다시 우리 기관에 기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 번이 장흡충이 이름이 어렵네요. 요코가와 흡충인데 얘도 다슬기가 숙주네요. 그래서 민물 다슬기 막 그냥 철이 있죠 이것도. 막 잡으러 다니시고 하는데 막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충류가 이제 무구조충. 그래서 얘는 전파가 사람의 소장에서 기생하고 분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다. 그래서 네. "소고기 섭취 시 익혀서 섭취하셔라." 사료에서 오염돼서 그 사료를 먹은 소가 다시 사람에게 들어오고 네 사람이 이렇게 사람 몸에서 기생했다가 다시 또 분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조충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유구조충, 갈고리촌충 이런 거는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네 사람의 소장에서 기생해서 분변을 통해 체외 배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장에서 많이 기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장에서 축란이 부화하고요. 8 주에서 10주 후에 유구낭미충이 돼서 이렇게 네. 성충은 인체 장에서 20 년간 생존한대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기생충이 내 몸에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육류는 되도록 쇠고기, 돼지고기를 잘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광전령을 둘조충 이런 거는 전파가 인제 사람, 개, 고양이, 여우의 소장 상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벼룩 있죠, 동물한테. 그랬다가 담수어 근육 조직에 발달해서 사람이 섭취해서 1 개월 후에 성충이 1일 몇 개예요 이게? 100 개 알을 살려내서 20년 생존한다. 네. 이런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긴가 봐요. 긴촌충. 네. 그래서 원충류는 이렇게 4 가지가 있는데 얘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해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아닌 것은 이래서 뭐 다른 게 하나 나와 있거나 맞는 것은 이래서 이 중에 하나가 있거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지라메바, 람풀 편모충, 말라리아 원충, 트리코모나스 이렇게 4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질환의 발생 감염 감소 요인으로 뭐가 있을까요? 박멸 사업을 하겠죠. 이건 나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제 수준 향상과 환경이 개선되고요. 주택 및 화장실 개량. 요즘은 있긴 있지만 예전에 그 인제 뭐라 그러죠? 저희 지금은 다 수세식으로 됐잖아요. 예전 그런 이렇게 그런 화장실이 아니니까 그런 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영농 방법의 개선, 보건 수준의 향상 등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질환의 그러니까 예방 의식이 높아져서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감염원 자체를 처리를 잘하고요. 환자와 보유 숙주를 잘 분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숙주의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영상인데 넘어가고요. 그리고 앞에는 지금까지 인제 기생충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위생해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어 다르죠.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얘는 위생해충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주거나 의학이나 위생학에 관계가 있는 곤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나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렇게 몸속에 기생하는 애들이 아니라 밖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래서 질병을 매개하는 관점에서 곤충뿐만 아니라 진드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겠네요. 뭐 이런 것들. 이들이 서식하는 숙주동물과 미생물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2차 유발시키는 곤충이 다 위생해충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1 번은 흡혈성 곤충. 흡혈.
네. 혈액을 흡수하여 해를 주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 나방파리, 그리고 침파리, 벼룩 이 종류, 네, 노린재류, 빈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생성 곤충도 있어요. 기생충 그래 우리 뭐 소장, 뭐 간 이런 데 있는 거 말고 잘 아시는 게 벼룩이 이런 것들이죠. 이 머리에 이렇게 있어 갖고 옮기고 그리고 빈대, 이파리 이런 것들이 외부에 기생하는 것이고요. 몸 안에 기생하는 곤충으로는 쇠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전파, 매개성 곤충은 병균, 바이러스 등의 몸에 부착시켜 전파되고요. 지파리, 황등에 바퀴벌레 등등이 있습니다. 네. 흡혈이나 자규 때 감염이 되고 또 이 빈대, 모기류, 초파리, 위생곤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촌충이나 구두충의 중간 숙주가 되는 곤충이 병원 전파 매개성 곤충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교성 곤충은 독을 주입하는 것이거든요. 벌. 벌쏘이면은 위험하다고 하죠. 독성이 있어서. 그리고 개미도 뭐 불개미 이런 거는 인제 깨물리고 하면은 그것도 위험할 수 있고 정갈은 보기 좀 어렵지만 네 영화에서도 주로 이렇게 사람 죽일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독을 발설하는 곤충입니다. 그리고 독침모를 가진 동나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무는 개미, 거미, 진해 얘네들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교성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진 않지만 예 몸으로부터 독액을 분비한다. 그래서 접촉하면 피부염이 생기고요. 개미 반날개의 어떤 종인데 하늘소 부치류, 가래류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폭탄 먼지 벌레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네 그 아이 스스로 이렇게 독을 내뿜나 봐요. 그래서 네. 네 독액 분비성 곤충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불쾌곤충이 있습니다. 예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월동 때 때를 지어 가옥 내에 침입하는 악취를 내는 노린재류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져 음식물에 들어가는 깍지벌레류, 진드기류 등이 불쾌곤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해충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드기, 바퀴벌레, 모기, 쥐 얘네들을 해충이라고 하죠. 위생 해충. 그래서 각종 병원균을 복균하고 있고요. 전염시키는 매개체고 네 음식을 부패시키고 그리고 특징으로는 야행성이고요. 불결한 장소에 서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인체에 유해한 균들이 있죠. 곰팡이, 효모, 버섯도 화려할수록 뭐 향이 좋을수록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시설물 실내 오염에 곰팡이가 인제 해당되죠. 요즘 같은 날씨에 인제 겨울철에 환기 잘 안 되고 이러면 곰팡이가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효모, 버섯 이런 거는 각종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색을 변색시키고 하기 때문에 미관이 안 좋죠. 그래서 또 그걸 복구해야 되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습기와 영양분에 반응을 하는 것들이 균류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바이러스, 균류가 있어서 각종 식중독을 유발하고요. 호흡기 피부 질환을 유발하고 그리고 미생물 병원균을 복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성 방역 사각지대에 번식한다. 방역 요즘 핫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정말 잘 닦아야 되고 손뿐만 아니라 인제 지저분한 것을 만졌거나 다녀오시면 전체적으로 네 방역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에서 위생을 잘 챙기시고 쾌적하게 하셔야지 이런 것들에서 인제 멀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간 및 표면 살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오염으로부터 음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때제때 보관 잘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부패 변질되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위생 해충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해 봤다면 종류에 대해서 인제 나오겠습니다. 1번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못 보신 분 있으실 수 있지만 네 잡식성이고요. 모든 음식물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있을 수 있고 특히 주방에서 많이 출몰하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각종 기생충 등 병원 매개체고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먹이를 없애야겠죠. 다니는 그리고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막아 주시고 수분을 제거하시고 은신처를 없앤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불쾌감을 주고 각종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고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 퇴치 약이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징그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도 한번 이제 그 루트가 생기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개미도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뭐 매트도 있고 잡는 약도 있고 한데 위생해충 중에 개미가 있고요. 그다음은 쥐가 전파하는 질병이 세균성 질병과 기생충 질병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페스트와 살모넬라 그리고 아메바성 이질은 기생충 질병입니다. 쥐가 전파하지만 네 요런 게 쪼끔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구제 방법은 화학적 구제는 네 살서제를 이용한다. 환경적은 환경을 정비하고 생물학적 구제는 쥐의 천적 야옹이가 될까요? 요새 야옹이들이 쥐를 잘 잡나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겠죠. 천적이니까. 그리고 물리적 구제법으로 예 쥐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네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벼룩이 나왔네요. 기생생활 네 성충이 고등 동물에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벼룩은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작용, 독성에 의해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인제 긁으면 2차 뭐죠?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개하는 질병이 패스트, 발진열이 있고요. 숙주가 되는 동물의 기생에서 개벼룩, 고양이 벼룩, 케오피스 벼룩, 쥐벼룩 같이 사람에 기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은 인제 애견으로 많이 같이 사람과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기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벼룩 앞에 뭐였어요? 네 쥐 뭐 바퀴벌레 이런 거였죠. 네 4 번이 벼룩 그리고 그다음에 파리. 파리는 소화기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해충인데 식중독,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소화기계고요. 호흡계 질환으로는 결핵을 네 유발할 수 있는 해충입니다. 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토병이란 게 있네요. 야토병은 뭔가요? 네. 야토균에 의해 감염된 진드기, 사슴파리, 다른 벌레에 물리거나 균에 감염된 죽은 동물을 만지거나 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마시거나 균을 흡입하는 경우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 소가 야생 토끼, 다람쥐, 양, 비버 이런 귀여운 애들인데 얘네 속에 인제 흡혈 곤충이 있다가 이 균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흡혈을 했다가 다시 사람을 물면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거죠. 예 물리고 내지는 흡혈이 되면. 그래서 이런 네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야생 토끼, 다람쥐, 조류, 양, 비버, 사양쥐, 애완용 멍멍이, 고양이 얘네들이 혹시 이런 균을 보유하고 있으면 위험하죠. 네. 그래서 야토병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생 해충의 종류 중에 모기가 있는데 모기도 또 이렇게 종류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일본내염 가장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본내염을 유발하는 모기가 작은 빨간집 모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내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빨간집 모기가 인제 사람에게 흡혈을 하면 네. 이렇게 이런 두통, 열, 발진, 그리고 요통, 근육통, 관절통 이런 dengue열을 유발하는 네 해충이
일본 뇌염, 작은 빨간 집 모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접종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모기의 구제는 어떻게 할까요? 생물학적 방법이 모기의 성충이나 유충을 잡아먹는 자연계의 천적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모기 유충에만 기생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갖는다.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대상으로는 모기를 대량 사육하여 그중 유충을 불임시켜 방사한다. 뭐 이건 전문가들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애를 쓰시네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사선을 성충해 해서 순모기를 불임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네, 이렇게 모기의 수를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생해충의 방제 방법이 요 부분도 이 부분 아니었나? 네. 아무튼 화학적 방제가 있고 물리적 방제가 있고 환경적 방제가 있고 생물학적 방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재를 이용하는 게 화학적 방제고요. 기구나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물리적 방제, 환경 정비하는 게 환경적 방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불임시키는 방법 이게 생물학적 방제입니다. 그리고 소독하고 멸균시키고 네,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을 없애는 거죠. 온도, 습도, 산소, 영양소, pH 이런 것들을 다 맞지 않게 잘 조절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해충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소독하죠. 소독을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종말 소독법. 환자가 완치 태어나든가 사망 후 또는 격리 수용된 전염원을 완전 제거하기 위한 소독법이고요. 지속소독법, 종말소독법, 예방소독법 등이 있다. 문제가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이 환자가 완치 태어나든가 사망 후 또는 격리들을 위한 소독법은 무엇일까요? 1번 종말, 2번 지속, 3번 이렇게 쭉 나오면 하나 고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저온 멸균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결핵균이나 살모넬라 균 등의 세균을 멸균하는 방법으로 저온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우유는 63도에서 30분, 건조 과실은 72도에서 30분간 소독하며 네, 주류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저온에서 좀 긴 시간 동안 살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온 멸균. 네. 그리고 6장은 생활건강과 주요 전염병 관리입니다. 경구 전염병이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입속으로 침투하는 거죠. 세균에 의한 것이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가 있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소아마비, 전염성 설사증, 그리고 유행성 감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바성 이질이 기생충성 감염입니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아메바성 이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전염병은 비말 감염. 요즘 저희가 많이 듣죠. 비말 감염. 환자나 보균자의 객담, 콧물 등으로 배설되어 감염될 수 있다. 그리고 비말 핵 감염은 공기 전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먼지에 의한 감염도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균자에게 직접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손 잘 닦고 마스크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쓰고 있죠. 그리고 홍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완쾌 후에 영구 면역을 얻는다. 가장 전염력이 강한 것은 발병에서 발진의 제1일째까지래요. 발병으로부터 발진의 제1일째까지가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4일 이후부터는 감염에 염려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역 한번 앓으면 영구 면역이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것이 결핵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증이 결핵성 수막염, 급속, 네, 속립 결핵증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네, 폐결핵 증상이네요. 미열, 체중 감소, 오한 등의 주 증상, 기침, 가래, 흉통, 호흡곤란, 권태, 식욕부진 등. 그리고 아무런 증세가 없는 네, 무자가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그리고 늑막염이 있고 장결핵이 있습니다. 늑막염은
네, 이런 흉통, 기침, 호흡곤란 발열을 일으키고요. 장결핵은 아무래도 배가 아프겠죠. 복통, 설사, 헛배 이런 것들이 결핵에 의한 네,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뉴스가 있었어요, 결핵에 관련돼서. 그래서 신생아에게도 걸리고 네, 이렇게 좀 낙후된 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염이 많이 됐던 그런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제 성병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는데 이건 성인성 질환이고요. 음부에 포진이 생기는 그런 증상인데 항바이러스제를 네, 맞거나 먹거나 그리고 완전히 소멸 못함으로 거의 평생 동안 재발할 수 있대요. 그래서 면역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 평생 동안 체내에 남아 있다가 빈번하게 재발할 수 있고 네, 과로나 스트레스 그리고 피부를 장시간 햇볕에 노출할 경우에 다시 수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바이러스성 간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이것도 철별로 약간 유행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간염이 유행성이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균자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많이 들어본 바이러스죠. 그래서 A형, B형, C형으로 C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A형 간염이 유행성 간염입니다. 그래서 감염자의 분변, 혈액, 오염된 음식이 주 감염원이고요. B형 간염이 이제 저는 제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뭐 제일 일반적이다 이건 아니겠지만 혈청에 의한 간염이고 수혈, 타액, 장기 이식, 성교 접촉, 산모와 태아의 수직 감염이 가능하고 간 기능 장애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이 이제 국물 문화가 있고 이렇게 한 뚝배기에 숟가락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요즘 이제 코로나처럼 각자 자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각자가 먹어야 되는 이게 바이러스성으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은 감염 경로는 B형과 유사하고요. 발병률은 B형보다 낮지만 만성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의 특징을 조금 구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성 바이러스 HIV고요. 백혈구를 파괴하여 면역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감염 경로로는 혈액, 그리고 정액, 주사기, 산모 유아 역시 수직적으로 감염이 가능하고요. 증상이 감염 10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증상으로는 식욕감퇴, 피로, 고열, 붉은 반점이 심해지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폐렴도 올 수 있고 종양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즈였고요. 네,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대표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비브리오 폐혈증. 네. 5월, 6월쯤에 발생 시작해서 8, 9월에 환자가 기온이 높을 때 집중 발생합니다. 해산물을 날것으로 드시거나 들이켜서 드셨을 때 또 균이 피부 상처에 접촉됐을 때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뉴스에 종종 나왔었거든요. 이 여름 계절이 되면. 네, 그래서 뭐 무슨 뭐 갈치젓인가 오징어젓 이런 데도 있었다 뭐 그랬던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평균 16 에서 24 시간 잠복기를 거쳐서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종과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치사율이 높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에. 네, 그렇고 노로바이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겨울에 추울 때 유행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여름에도 네, 여름, 겨울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바이러스가 주로 많이 성행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익히지 않은 조개류, 생굴, 채소, 과일 등에서 네,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잠복기를 48시간까지 거쳐서 구토, 설사,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겨울에도 잘 익혀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은 되도록 푹푹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A형 간염, 네, 봄, 여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제 감염자, 사람 대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감염자의 분변, 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네, 퍼질 수 있습니다. 얘는 잠복기가 평균 4주네요. 조금 앞에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노로바이러스보다는 깁니다. 긴 잠복기를 거쳐서 초기에는 발열, 근육통, 전신 피로감, 식욕 부진, 그리고 콜라색 소변이 나온대요. 그리고 눈 흰자위가 황달을 띠거나 간 부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 네, 전염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간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겠지요. 그리고 장티푸스는 여름에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요. 이것도 역시 보균자의 분변, 그리고 음식물이나 유제품, 또 물을 섭취했을 경우에 1-3주의 잠복기를 거쳐서 여러 가지 증상, 여기도 복통, 구토, 설사 뭐 이런 거 기본이고요. 위장 관계, 발열, 다양한 증상을 통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1년 내에 유행하지만 여름철에 많고요. 물, 수인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물을 잘 팍팍 끓여 드셔야 되고요. 오염된 음식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위생 상태가 나쁘거나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는 변에 혈액, 점액, 고름이 섞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세균성이고 인제 대변으로 많이 배출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정리한 거 이거 그 자료 주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뭔가요? 인수공통 전염병이네요. 척추동물과 사람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시클로, 메타 이거 뭐예요? 사포로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네, 제가 읽어 봐도 사실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그냥 여기 나온 데를 읽어 보면 병원체 같은 종류의 척추동물에 광견병 이런 게 있고요. 얘는 서로 다른 척추동물에 전달된다. 그리고 척추동물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척추동물과 사람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다. 메타는 모기가 매개고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비동물, 식물, 무기물 사이에서도 네, 감염이 될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체 종류별 분류는 이제 세균성이 있고 얘는 또 어떻게 읽어요? 제가 찾아봤는데도 못 읽겠네. 네, 이런 게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은 탄저병, 그리고 브루셀로시스, 살모넬라증, 야토병, 세 렙토스피라병, 리스테리아병, 석유증, 결핵 이런 게 있고 다음은 발진열, 큐열, 스스가무시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일본 뇌염, 독감, 뉴캐슬병, 앵무병, 광견병, 천연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품 위생과 관련된 것들이 네, 결핵, 탄저, 브루셀라, 살모넬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야기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해 가지고 이거는 문제 풀어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셔도. 네. 그리고 7 장이 이제 여성 생활 건강과 올바른 관리법인데 앞에 이제 기생충하고 뭐 해충 이런 거 다 끝났거든요. 이제 어려운 이름 뭐 외래어 이런 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쪼끔 네, 이제 편하실 겁니다. 다 약간 상식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성의 생활 건강 중에 인제 불임에 대해서 '불임이란 어떻게 정의하는가.'라고 보면 결혼한 후에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으면 불임이라고
본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 측의 원인으로는 무정착증, 기형정자 그리고 기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원인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여성 측도 자궁 기형이나 난관 폐쇄, 무배란, 내분비계 이상으로 불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 무월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임신으로 인해 월경이 멎는 것. 네. 이게 생리적 무월경이고요. 병적 무월경은 임신 이외에 모든 월경을 안 하는 반응을 병적 무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제 수십 년 동안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하다가 이제 폐경이 되면 폐경기의 증상이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뇌의 화학 반응이 변화하여 안면 홍조의 증상이라든가 신경과민, 건망증, 감정 기복이 심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골다공증과 심혈관계 장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폐경기에 이런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위험 요인으로 임신 중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붓고요.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 혈압이 임신성 당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혈압도 임신성 고혈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외 임신으로 자궁 내 점막 조직 이외에 부위에 성립되는 임신이에요. 그래서 위험하죠.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핵성 또는 임질성 난관염, 염증이나 난관 통관 장애 등으로 인해서 자궁의 임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자궁의 임신은 아기도 위험하고 엄마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성 사망의 4대 원인이 출혈, 그리고 임신 중독증, 그리고 자궁 외 임신, 그리고 산욕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사망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앞에 그 폐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이 폐경이 되면서 생기는데 뼈의 용적에 비해 골 조직이 감소하는 것이 골다공증이고 원인은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 4배 이상 많대요. 여성 호르몬 때문이겠죠. 그래서 호르몬이 잘 배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요. 쫙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 신체 10 가지 취약점. 남자보다 어때요? 네. 머리에서는 우울증 위험이 남성의 2배, 편두통도 1.5배 발생할 수 있고 심장도 남성보다 평균 10년 일찍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유방 뭐 말할 것도 없고 폐, 담배 연기에 남성보다 민감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화기계도 그렇고요. 소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자궁, 비뇨기계, 뼈 관절도 골다공증, 아까 에스트로겐 때문에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무릎은 어떨까요? 인대가 약하고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무릎도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더 쓰임이 많아서 네 취약하겠죠. 그리고 부위별 이상 증상이 뇌는 어때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뇌가 이상이 있을 때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걸을 때 균형을 잃는다. 그리고 갑상선은요. 목에 혹이 만져질 수도 있고 더위 추위를 못 참는다. 가슴이 뛴다. 그리고 심장은 활동 시 가슴에 통증이 온다.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 유방은 네, 만져지는 것이 있다. 분비물이 유도해서 흐른다. 폐 숨이 차고 기침 가래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고요. 간도 입맛이 없고 눈이 노랗거나 소변이 노랗거나 위는 쓰리고 더부룩하고 짜장면색 변을 본다. 네. 신장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소변에서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장은 설사 변비가 새로 생겼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자궁 난소에도 네, 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여성에게 네, 취약한 부분과 이상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성이라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네, 여성 이제 병의 건강, 생활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성인병과 노인 건강입니다. 성인 그리고 노인. 대표적인 성인병은 단연 당뇨죠. 당뇨병의 가장 큰 예방법은 비만 예방입니다. 당뇨. 네.
그래서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당뇨는. 그리고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증, 협심증, 뇌졸중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고요. 네. 이렇게 혈관에 인제 혈전이 생기고 좁아지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성인병의 2 번이 동맥경화증이었고 3 번이 간 질환이네요. 그래서 간 관련된 그 음주를 자제하시고 뭐 단 음식, 과식을 삼가하셔야 된다. 정상간에서 간경화까지 가는 기간이 아니 모양이 이렇습니다. 간은 뭐 80%가 손상될 때까지 어떤 사인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 이게 간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4 번이 고혈압, 뇌출혈, 뇌경색 이런 원인이 되는 고혈압입니다. 네. 대표적인 성인병 4 개가 당뇨, 동맥경화, 간질환,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이렇게 여러 장기에서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뒤로는 어떻게 가나요? 네. 이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성인병 그리고 바로 노인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에 관련돼서 표준 체중 이거 본인 표준 체중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계산해 보는 공식이 있어요. 자신의 신장의 100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0.9를 하시면 되거든요. 요 숫자를 잘 외워 두세요. 0.9, 0.8, 0.7 아니고 0.9 입니다. 그리고 비만이란 BMI가 남자는 25% 이상, 여자는 30% 이상일 때 비만 판정을 받습니다.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별표. 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당뇨는 인슐린의 부족과 인슐린 작용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요 스쿨 전에 우리가 건강 공부할 때 굉장히 당뇨 기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게 원인이 되고요. 운동을 하면 정상 혈당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고혈당, 저혈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전보다는 식후의 운동이 중요하고요. 당뇨와 영양의 연관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식단 관리를 꼭 하셔라. 식사 시 탄수화물을 50% 정도 드시고 단백질 15% 양질의 단백질이어야 됩니다. 무늬만 단백질이면 안 돼요. 그리고 지방질을 30%에서 35% 정도 드셨을 때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잖아요. 빵, 국수, 뭐 떡 이런 거 다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보통 거의 80-90%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10% 가까운 게 지방이고 단백질 1-2% 밖에 안 돼요 사실은. "고기 많이 먹어." 하지만 그 고기는 지방이 많이 낀 고기이거나 아니면 동물성이거나 흡수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분배를 잘 하셔서 네 몸에 꼭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되는 식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병 예방 수칙 5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네. 다 아시죠? 운동 1 번이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매일매일 빠르게 걷거나 뛰거나 해서 산소를 쓰는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2 번은 건강한 밥상.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을 잘 맞춰서 건강한 밥상, 유기농 밥상을 드시고요. 그리고 저작 활동 많이 씹으셔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많이 씹으면 뇌활성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식습관이 많이 씹으셔야 된다. 30 번이 기본이죠. 30 번에서 50번 정도를 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치아 그리고 잇몸 이런 관리를 턱 관절 이런 거를 또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술, 담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노. 5 번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된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꼭 해소하시기를 쌓아두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분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몇 시간을 앉아서 뭘 꼬물꼬물꼬물하면 스트레스가 또 풀린다고 하세요. 그건 각자의 방법이니까 너무 존중하는데 스타일은 다르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가지. 요 5 가지를 예방 수칙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빵긋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겠지요. 네.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나오는데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스 이거래요. 발음이 좀 제가 후져 가지고 아주 창피한데 네 이겁니다. 이거고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이거예요. 우리 몸의 혼란을 야기하는 나쁜 스트레스. 네. 디스 이거죠. 요거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문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해소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맥박과 혈압의 증가, 정신이 더 명료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근육이 긴장하고요.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네. 뭐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건가요? 제가 배운 거 갑자기 막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게 되는 반응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네. 마지막 장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통틀어서 생활 건강과 음주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음주 10 계명이 있어요. 1 번이 뭐예요? 물 자주 마시기. 네. 건강한 물. 네. 건강한 물을 자주자주 1.5 에서 본인의 몸무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나 1.5 에서 하루 2 리터 정도를 물을 자주 마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주량 지키기. 아까는 술, 담배, 노였는데 여기는 노는 아니고 약간 또 주량을 지키라고 나왔네요. 이게 2 계명이고요. 아닌가요? 아무튼 네. 도수가 낮은 술 마시기. 술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섞어 마시지 않기. 그리고 빈속에 드시면 안 되고요. 식사하고 꼭 드시고요. 그리고 술안주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안주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안주가. 안주는 네 이거 거꾸로 가야 되는데 고지방 저단백 네 튀긴 거 이런 게 맛있죠. 야채 과일하고 먹으면은 술이 쭉쭉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술을 입에 대시는 순간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술안주가 땡기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씩 나눠 천천히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술잔 돌리지 않기. 네 이거 아까 제가 타액으로 비형 간염 옮겨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것도 쪼끔 위생에는 위반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술자리는 1 차에서 끝내시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 의사 확실하게 하기. 거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거절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10 계명이었습니다. 음주 관련된. 그리고 여성 음주에 대한 설명이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술 해독면이나 이런 게 약하시죠. 그래서 알코올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남성의 절반밖에 없습니다. 네. 같은 양의 술에도 해를 더 많이 받고 간경변과 같은 간장 질환 발병률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여성의 음주는 절대 안 되고요. 술을 꾸준히 마시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십니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술로 인한 만성 질환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질환율이. 네.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은 또 생식기가 남자보다 정교하고 복잡하고 또 크기 때문에 네 피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태아성 알코올 증후군 뭐가 있나요? 네 이런 증후군이 있는데 머리가 작게 소두로 나올 수 있고 눈도 작고 코도 낮고 네 귀도 낮고요. 길고 평범한 인중, 얇은 윗입술 뭐 이런 증후군이 태아 알코올성 증후군 모양이라고 하네요. 그림은 귀여운데.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지능 장애나 또 발육 부진 또 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중이신 여성분들은 알코올은 입에 대시지 않습니다. 네. 성장이 늦어질 수 있고 두뇌 장애가 개선되지 않는다. 블랙아웃 저희가 필름 끊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일이 생각이 안 난다.
네, 이게 블랙아웃 현상입니다. 그리고 뇌가 먼저 취해서 이렇게 영역별로 뭐 혀가 꼬부라지고 네. 필름이 끊기는 건 해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네요. 다 했어, 다 했어. 지금 시간 때문에 막 급하게 달려왔거든요. 제가 말이 빨랐거나 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다음에 또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잘 아시는 우리 강사님들이 다뤄줄 시간이 있을 거라 믿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